제가 이 아저씨들 나이가 되니까 이제 드디어 알겠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한테는, 그 아저씨들한테는 93년도가 그렇게 옛날이 아니었던 거지. 거의 11월 대선 이후 가장 좋은 주간 성과를 보였습니다. 금요일 하루만 지수가 1% 이상 상승을 하고 이제 6천 살짝 안 되게 마감을 했었는데,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번 주 증시 왜 올랐나? Why is the market up this week? 하지만 그렇게 최근 이틀 랠리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11월부터 계속되던 이 스윙 존을 못 벗어나고 있기는 해요. 그동안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는데도 애매하게 6천을 못 찍고 마감을 했습니다. 가장 크게는 경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었죠. 12월 CPI가 제 전월 대비 근원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전월 대비 0.225% 정도를 상승을 하면서 생각보다 훨씬 잘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뭐 반응한 것도 있었는데, 근데 그걸 떠나서 전반적인 미국 실물 경기 지표도 많이 잘 나온 게 있었다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12월 리테일 세일즈 미국 제조업 생산 지수도 증가를 했었고, 그래서 이 정도면은 내수 성장률 3% 거뜬하다. 4분기 실질 소비 성장률이 연율화 기준에서 3.2%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해주는 소매 판매 지수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미국 소비자들 굉장히 잘 살고 있다. 실물 경기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것들 중에 하나인 이 하우싱 스타트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착공 개수가 전월 대비 15.8% 증가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실물 경기 지표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동안 좀 우려되는 게 사실 이 숫자였거든요. 그러면 지난달 숫자를 보면은 여기 11월 달 수치만 했어도 이 주택 착공 수가 전월 대비 계속 감소하던 추세였었는데, 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훨씬 더 복잡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미국에서 멀티패밀리라고 하는 게 아파트, 다가구 이 주택 부분이 20%, 23% 정도나 크게 감소를 했었고, 이게 원래 변동성이 좀 심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게 시즈널리티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서 겨울 같은 경우에 그리고 싱글 패밀리로 통하는 이 단독주택, 이쪽의 착공률이 한 자릿수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다. 이게 이게 자체가 작년 숫자니까 그 재작년이죠. 2023년과 비교하면은 10% 이상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아직까지도 모기지 금리가 미국은 7%대에서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데, 이 주택시장 거의 리딩 인디케이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런 이 착공 숫자가 너무 좀 부진해서 이거 그럼 생각보다 미국 실물 경기 좀 불안해지는 게 아닐까 했었는데, 엊그제 이제 12월 지표 나오고 다행히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미국 경기 펀더멘털은 굉장히 견고했다. 불과 화요일까지만 해도 이게 7월까지 금리 인하 이제 없다. 9월, 10월까지 미뤄지는 거 아닌가 라는 목소리가 대세였는데, 지금 수합시장 보면은 7월 금리 인하 썰이 다시 거의 완전하게 반영되기 시작을 했고, 이게 심지어 엊그제만 해도 아예 금리 인하는커녕 다시 인상되는 거 아닌가라는 금리 인상론이 거론되던 상황에서 완전히 역전이 된 거죠. 10년물 금리가 5%에 근접해지면은 이게 증시에서는 빨간불 신호라고 보는데, 엊그제까지 그러다가 다행히 15bp 넘게 하락을 하면서 한 4.6 수준에서 마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살짝 덜 위험존으로 내려왔고, 최근 몇 주까지 완전 반대로 나가던 이 시장 내레이티브가 완전 엎어졌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은행주들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요. 모건 스탠리, JP 모건 이런 시티까지, 골드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10년물만 보더라도 연준이 지금 작년 9월 이후 총 1% 금리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 중순 3.6
3.65% 정도에서 이번 주 4.8%까지 갔었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지금 정부 지출 너무 많은 거랑 이제 부채 계속 쌓이고 아직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은 이 트럼프 이 관세 정책.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밌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시장의 장세에 따라 유저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컬렉트를 합니다. 그래서 질문들의 이 방향성과 이 톤 앤 매너가 굉장히 급격하게 시장과 함께 바뀌는데 이번 주 하락장 수요일까지 하락했던 하락장까지만 해도 이런 질문들이 가장 많았어요. 시장이 금리 인하 전망을 후퇴하는 상황에서 이제 금리 인하 안 하겠다고 사람들이 막 말하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에서 내 기술주와 이 성장주 위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요? 그리고 2년물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계속 앞으로 이렇게 오를 거라면 채권 비중을 어떻게 재조정해야 돼? 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10년물 금리 5% 매수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고용지표 강세가 계속되면 소비재, 금융재 같은 경기 민감주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 거야? 인플레이션과 소비지표 강세가 계속된다면 내 섹터별 영향을 설명해줘.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리포트나 이 레퍼런스를 꽤 자세히 읽었는지 뭐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도 있어요. 최근 도이치뱅크 리포트에서 브레이크이븐이 관세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분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투자 기회는 뭐가 있는 거야? 라는 질문도 있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연준이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한다면 내 배당주 투자 전략은 계속 유효한 거야? 그리고 수요일 CPI 발표와 함께 시장이 갑자기 랠리를 하면서 질문들의 방향이 완전히 정반대가 됐어요. 10년물 금리 누가 5% 다시 뚫는다고 했냐? 3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면 어떤 섹터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 같아? 하드랜딩에서 노랜딩으로 리스크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면 2025년 주식시장에서 성장주 알파는 얼마나 남았니? 트럼프 트레이드 아직 알파 남은 거. 한두 번의 얕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할까? 지금 강달러 주세에 트럼프 관세 리스크는 어디까지 선반영된 거야? 트럼프 취임 후 미국 증시, 트럼프 정권 달러 강세 지속? 이런 질문들이 왔습니다. 자, 이거를 실제로 여기에서 질문을 해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좀 풀어볼게요. 일단 달러부터 S&P와 함께 다음 주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어느 정도 반영된 것도 있지만 사실 이 트럼프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순간 아직까지는 정말 이 무한한 가능성을 열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발표한 정책들의 뭐 가지수나 강도나 방향성이나 아직은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이라서 아직은 섣불리 선반영이 다 됐다고 외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달러 가치는 뭐 많이 물론 올랐지만 아직까지도 트럼프의 full tariff 효과를 충분히 반영이 된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캐나다에 대한 관세만 보더라도 지금 트럼프가 협박하고 있는 수준이 캐나다 관세 25% 뭐 이 정도 숫자인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실제 반영한 정도는 뭐 한 10% 정도 관세 맞는 정도의 느낌. 지금 캐나다 달러를 봤을 때. 그래서 요 며칠 국채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여기 보시다시피 달러 환율이 절대적으로 딱히 큰 영향을 받고 있지도 않아요. 특히 캐나다 달러 그리고 멕시칸 페소 환율도 거의 영향 안 받고 고환율 유지 중입니다. 어차피 과세 폭탄이 기다려질 것 같으니 이 정도 채권 수익률 하락으로는 이제 택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한국 환율로 다시 돌아와 보자면 말해 뭐 하냐면은 사실 지금 한국 환율은 지금 한국 내부적인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커서 이건 달러 강세인 것과는 별개로 이렇게 된 거죠. 달러 피크가 언제냐를 따지지 말고 도대체 원화 가치가 언제까지 떨어질 거냐를 관건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따지면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지금 환율 너무 비싼데 미국 주식 계속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참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환율과 상관없이 미국 주식을 하고 달러 기반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여러모로 신상에 이롭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볼수록 더 이 1500, 160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게 2008년, 2009년이잖아요. 이게 제가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라서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이게 참 엊그제 같은데 무려 17년 전입니다. 저는 이거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여러 번 말한 적이 있고, 그리고 책에서도 얘기하고 했는데, 그때 2008년과 2009년의 하루하루는 굉장히 생생하거든요. 요즘은 저녁만 돼도 내가 도대체 점심 때 뭐 먹었는지조차도 기억이 날까 말까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20대, 30대 초반만 해도, 회사에서 항상 그 아저씨들이 맨날 옛날 얘기하잖아요. 자꾸 막 93년도 얘기하고, 막 97년도 얘기하고. 근데 그러면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니, 언제적 얘기를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야. 이제 100번을 말해. 그런데 제가 이 아저씨들 나이가 되니까 이제 드디어 알겠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한테는, 그 아저씨들한테는 93년도가 그렇게 옛날이 아니었던 거지.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돼요. 왜냐면 마치 내 기억엔 2008년이 그냥 작년 정도 같은 기분인데 사실은 17년 전이었던 것처럼 차트를 볼 때도 제가 그냥 너무 무의식적으로 10년 차트로 익스텐드를 했는데 왜 1500이 안 보이지? 했는데 이게 10년이 아니에요. 17년이어서 20년 차트를 끌어와야 이 봉이 겨우 보였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97년도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지금 몇십 년은 늘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차트가 나옵니다. 정말 한국이 겪어야 했던 환율 암흑기의 피크 시절, 여기 1,800원 찍고, 아마 이거를, 일봉으로 봤으면 뭐 2,000원까지도 찍었던 이 외환 위기 시장, 외환 위기 시절. 이때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때는 이제 많이 어렸지만 그런 거 기억나는 것 같아요. 애들이 전학을 그렇게 가기 시작을 했고요. 뭔가 사업하던 집 애들 막 사업 다 접고 갑자기 전학 가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아버님이 공무원이셨는데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막 월급이 몇 달치가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완전 우리 막 단칸방에서 진짜, 전 초딩이고, 전 동생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가족이 이제 한 방에서, 원룸에서 살았었는데, 그때 그렇게 막 월급 안 나오는 대로, 뭐, 어찌저찌 살아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1,800원이 되면은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환율 1,500원 막 가까이 된다고 미국 주식 계속해야 되나? 행복한 걱정을 하는 시대가 왔지만, 네, 1,800이 됐을 때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달러 상승세, 뭐 이미 반영될 거 다 반영되고, 그럼 끝났다고 보기에는 좀 이른 것 같은데, 그럼 아직까지는 달러 강세는 관세보다는 이 미국 경제의 이 펀더멘털의 힘을 반영한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제 시각이긴 하지만, 여기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 에이전트한테 물어본 질문들 중에서 이런 거 있었어요. To what extent are the Trump tariff risks are priced into DXY Euro dollar, USD Japanese yen, and USD Canadian dollars 라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보니까 이게 대부분 다 이제 달러에 대한 앞으로도 이제 반반이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피크 찍었고 미국 국채를 사고 달러를 팔아라 라는 리포트를 낸 것도 있네요. 이들의 전제를 보면은 이들의 모델은 아마 이제 곧 발표될 1월 PCE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가 좀 큰 폭으로 떨어져서 FOMC에서 연준이 3월 회의 때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가 이들의 전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크리스토퍼 그 월러 상당히 이 너비시한 성향을 갑자기 드러냈던 그 코멘트까지 지금 콧이 되고 있는데, 뭐 이런 말까지도 고려하면 일리 있는 분석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경제지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잘 나온다면, 미국 경기가 이렇게 계속 좋다면 상반기 중에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3월 인하 가능성까지도 이제 배제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었고, 이분이 참고로 지금 현재 시업시장에서는 3월 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트럴 레이트 관해서도 얘기를 했네요. 이 지금 연준위원들이 예상하는 이 중립금리 수준을 고려하면 앞으로 나올 경제지표에 따라서 올해 한 3번에서 4번까지 금리 인하가 할 거다. 지금 모건 스탠리도 이 보이스를 좀 따라가는 것 같네요. 이 중립금리라는 개념이 이제 경제성장이 너무 가속화되지도 않으면서 또 너무 둔화되지도 않는 이 적정 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준금리 수준이라고 봤을 때 지금 물가가 안정되는 속도가 지금 최근 며칠 전에 나온 이 CPI 수준 정도라면은 이 중립금리에 도달하기까지 조정을 몇 번 더 할 수 있는 룸이 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달러가 약해지고 금리가 떨어질 거다. 그리고 아직 시장의 이 volatility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하자마자 100개 이상의 행정명령을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트럼프 취임식이 월요일이죠. 이 마틴 루서 킹 데이라는 미국 이 공휴일과 겹치게 됐는데, 이게 오히려 좀 더 변동성 높은 장을 만들어 버리는 좀 까다로운 상황을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첫날부터 중요한 발표를 해버리면은 시장 열리는, 실제로 열리는 바로 다음날 이제 갭이 엄청 생기겠죠. 그 전날 종가랑 그 오프닝 프라이스랑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그런 마켓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요일 같은 장에서는 포지션 조정을 언와인드 하는 개념으로 포지션 조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만약에 숏 포지션이었던 사람들이었으면은 숏을 풀었을 거고, 당장 다음 주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엄청 변동성이 커질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포트폴리오가 좀 언더웨이트 돼 있었다, 에퀴티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 더 매수를 했을 거고, 수익 실현한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제 빅스 차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은 이 차트가 그 트럼프 tariff losers 베스킷이라고 해서 트럼프 관세에 가장 이제 악영향을 받을 종목들을 모아둔 베스킷의 이제 가격을 추종하는 인덱스인데, 오히려 여기 보시면 이거 흰색이에요. 이 흰색과 이 오렌지색, 이 2.7로 끝나는 이 초록색이 이제 S&P고, 오히려 11월 이제 대선 결과 이후에 S&P 500보다 트럼프 tariff losers 베스킷이 더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죠. 이걸 해석해 보자면 아직까지는 시장이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뭔가 엄청날 것 같은데 도무지 뭐가 어떻게 될지 종잡을 수가 없으니 난 모르겠으니까 이 수많은 이 낭설들과 듣도 보도 못한 협박성 멘트들이 매일매일 뉴스 기사를 장식하고 있지만 그게 정확히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풀릴지 엑세큐트 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좀 가만히 기다려보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확실한 확실한 게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기업들의 주가에 대해서는 딱히 디스카운트를 주고 있지는 않아왔는 그런 시장의 모양새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시장보다 이들이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트럼프 테리프 관련된 게 아직 선반영이 안 됐다라는 에비던스이기도 하죠.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근데 이번 주 같이 엄청 좋은 날들도 있었지만, 불과 며칠 전처럼 이제 5,800 지지선이 깨지는 건 아닌가 싶은 날들이, 계속 좀 당분간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3개월, 그리고 30년,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인데요. 국채 시장 계속 이제, 채권으로 돌아오는 게, 이게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대선 이후 수익률 곡선이, 이 스프레드가 아주 꾸준히, 이제 스티프해지고 있죠.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 이 차트가, 3개월 장기채 수익률이랑 30년 장기채 수익률 스프레드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현상은 이제 두 가지를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몇 년간 경제 성장이, 강할 거다라는 기대 심리가, 굉장히 크게 이제 반영이 됐다는 거고, 계속 이제 이렇게 돈을 쓰면서 부채를 내면서 연방정부 적자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국채 서플라이가 계속 커질 거라는 이제 우려 포인트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세가 계속 간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흔하고 좀 정석적인 전략이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중소형주랑 금융주, 산업주의 이제 엘로케이션 늘리는 거 정도가 있겠죠. 제 생각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변동성이 너무 커지는 장세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도록 현금 비중을, 만약에 10%였다면 20% 정도로,
좀 높게 잡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는 거는 웬만한 수익률 threshold 넘으면은 좀 실현하고, 다시 또 이제 불안 장세, 트럼프와 함께 불안 장세가 다시 또 오면은 다시 매입하고, 작년 1년을 돌아봤을 때, 2024년을 돌아봤을 때 보면은, 사실, 작년이야말로 아무 짓도 안 하고 꾸준히 long only 홀드만 하고 있으면은 승리하는 시장이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대통령부터가 정상적인 모델링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람이 된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그대로 증시에 반영이 될 거고, 채권 수익률에도 반영이 될 거고, 따라서 exit과 재진입 기회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는 그런 예감입니다. 네,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저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뭐 일관되게 꽤 굉장히 낙관적인 입장이고요. 네, 정말 단순히 미국 경기 펀더멘털만 봤을 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 앤 홀드로만 유지하기에는 좀 아쉬운 시장일 것 같다라는 거.